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물컵 갑질 논란에 휘말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동안 이어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가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되자 반성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모습은 지난 2014년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개를 떨군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 당시 조양호 회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제 녀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들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조 회장의 부인이자 두 자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아나무인식 갑질 폭로까지 나오며 한진그룹 일가는 말 그대로 사면 초가에 빠진 모습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관세청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나서 한진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조 회장 가족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내부 부진 속에 3%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18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높아가는 통상파고와 원화 강세까지 감안하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정부는 본격 위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수출은 500억 6천만 달러, 작년 4월보다 약 7억 달러, 1.5%가 줄어든 겁니다. 재작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감소세입니다. 그간 경기를 이끌어온 수출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5월 장기 연휴에 대비해 선박을 중심으로 이른바 밀어내기 물량이 몰리는 바람에 지난달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4월 수출은 지난해 5월 초 장기 연휴에 대비한 4월 말 조기 통관과 지난해 4월 대규모 해양 플랜트 통관의 기저효과 등으로 18개월 만에 감소하였습니다.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는 수출 20%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고 컴퓨터, 석유화학, 기계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 중국이 사드 갈등 완화 속에 23%의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일본, 독립국가연합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편 4월 수입은 434억 5천만 달러로 작년 4월보다 14.5% 늘었고 무역 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의 흑자였습니다. 정부는 연초 올해 수출이 15% 이상 늘어 3%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높아가는 통상 압력과 계속되는 원화 강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수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줄줄이 오르더니 마침내 대표적 주전부리 과자료값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합니다.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값이 오른 탓이라는데 그렇다면 과자 말고도 빵, 라면도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혜태제과가 OES와 맛동산 등 5개 제품값 인상에 나섰습니다. OES는 평균 17% 인상됐지만 대용량 제품은 중량이 60g 늘고 값은 15,000원으로 4,000원이 올라 상승률이 27%에 달합니다. 맛동산과 웨하스도 12%대 인상을 단행했고 미니 자유시간은 값은 그대로인데 중량이 줄어 사실상 9%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가격은 그대로 둔 채 고향만두 등 냉동식품 용량을 슬그머니 줄여 빈축을 샀던 것과 판박이 전략인 겁니다. 원재료 등 모든 원가가 상승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5개 제품에 한해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빼빼로 등 주요 제품 가격을 7% 내외로 올린 롯데제과의 뒤를 이은 건데
문제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제과업계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자값 인상의 대표적 명분은 밀가루값 상승입니다. 실제 국제 소맥 거래 가격은 5개월 새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과자 말고도 밀가루가 주 원료인 라면, 빵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일자리 사정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에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 가운데 절반은 해외 법인에서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매출을 공시한 162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의 해외 법인 매출은 총 76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법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평균 83.4%에 달해 가장 높았고 상사와 자동차 부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모여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습니다. 조성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모인 2만여 명의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오랜 과제인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만원 등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길 원합니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린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 이제 끝장냅시다. 나아지지 않는 노동 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항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It is about time to the government to change the situation of the migrant workers by changing the EPS to working permit system.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은 재벌 체제의 청산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정말 피땀 어린 노동으로 자신들이 부자가 된 줄 모르고 그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재벌, 이제 이런 재벌들 정말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로보타를 쓰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직장 내 갑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며 갑질 청산을 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수능 전형을 소폭 늘리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시 모집 확대를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 전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2020학년도 모집 인원은 모두 34만 7천여 명.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모집 인원도 전년도보다 960여 명 줄었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보면 수시 전형으로 총 인원의 77%를 뽑습니다. 지난해보다 1.1%포인트 2,900여 명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대로 정시 비중은 23%가 채 안 되게 낮아집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관련 전형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총 모집 인원의 67%를 학생부 관련 전형으로 뽑습니다. 이 중 학종 전형은 공정성 논란에도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 10여 개 주요 대학들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소폭 늘립니다. 2019학년도 25.1%에서 27.5%로 2.4%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서울권 일부 상위권 대학에 정시 모집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주택 분양 시장이 성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달에만 5만 가구 가까운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는 식고 있지만 서울 강남, 목동, 경기 분당 같은 인기 지역 분양이 많아 분양 시장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이달 전국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 7천여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량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 8천여 가구, 지방에서 1만 9천여 가구가 대기 중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분양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GS건설이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에 나섰는데 재건축인 두 곳 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학군 수요가 큰 목동과 준 강남으로 통하는 분당 등지에서도 건설사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섭니다. 실수요와 시세 차익 수요 모두 몰릴 여건이어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청약 열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유망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청약 관심이 지속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존 주택 시장은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 대출 옥죄규로 강남권을 비롯해 무섭게 치솟던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이미 확연히 꺾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까지 추진 중이어서 주택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최근 5년간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인 기념일과 행사는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행위는 모두 3,800여 건. 교사를 향한 폭언과 욕설이 절반을 넘었고 성희롱과 폭행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휴대폰으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해 이를 SNS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공유한 사례도 있었지만 처벌은 경위서 작성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이 가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뿐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13명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전학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그리고 교권 확립 차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그 대립이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더 올바른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대다수 교원들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한국의 삶의 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헬조선처럼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OECD 국가와 다른 나라들을 비교한 국제 비교로 본 한국의 삶의 질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UN 세계행복보고서 자료에 나타난 행복지수 평균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점을 받아서 OECD 평균인 6.6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점수였다고 합니다. 중하위권밖에 미치지 못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세계 행복 보고서는 각국, 각 지역의 행복 지수를 비교, 평가해서 사회 발전과 공공 정책의 목표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인데요. 사회적 지원과 관대함, 부패 정도, 1인당 국내 총생산, 건강 기대 수명에 대한 수치를 조사해서 평균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엔 43위였지만 2017년엔 58위로 국가 순위가 하락하며 OECD 35개국 중 그리스, 터키, 또 포르투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수치가 낮은 나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였나요? 1위 역시 행복지수가 꾸준히 올랐던 건가요? 네,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2012년엔 불과 7위였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위까지 상승했다가 2016년부터는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하루빨리 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인 진보를 도모하는 OECD의 또 다른 보고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조건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이 비물질적인 조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순위가 낮아져서 국가 순위가 24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물질적인 조건과 비물질적인 조건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물질적인 조건은 주거, 직업, 소득을 나타내는데요. 2011년엔 주거, 직업, 소득이 각각 22위, 28위, 26위였지만 2016년까지 꾸준히 올라서 각각 6위, 19위, 23위를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교육, 시민 참여, 안전, 또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환경, 공동체와 같은 이 비물질적인 조건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안전은 10위에서 25위로, 삶의 만족은 16위에서 30위로, 환경은 29위에서 36위로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물질적인 조건이 나아졌더라도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비물질적인 조건 역시 함께 좋아져야 하는데 이 비물질적인 조건의 모든 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데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여건들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외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적 여건들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나 사적인 도움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지원에 만족하는 정도가 0.20으로 OECD 평균인 0.3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만족도 역시 0.22로 OECD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소 중에서도 고용이나 공동체 분야는 행복도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는 교육이나 안전 등의 지표가 상승했지만 주거나 고용, 가족, 공동체 부문의 만족도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양극화나 고령화, 공동체 약화 등에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이 하락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회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은 물론 삶의 질 역시 나아질 수 없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로 본 한국의 삶의 질 분석을 발표한 김윤희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행복지수가 최근 사회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부문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행복지수의 향상을 추구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성과를 측정할 때 사회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사회 여건 지표를 근거로 정책을 입안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은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보다 더 풍성하게 조성되어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